네, 앞서 쭉 보신 대로 이번 총선은 야권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당초 예상을 깨고 야권이 승리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번 결과는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그리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어제 결과 나오고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의 20대 총선 결과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전혀 예상치 않은 여당의 참패입니다. 그래서 성난 민심을 반영했고 오만한 정부를 심판했고 네. 그리고 여당의 경제 실정에 대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 있었다. 네. 생각한 것보다 폭이 깊었어요. 막판에 수도권에서 122곳 지역구에 한 40곳이 혼전을 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 40곳에서 스윙보터들 중도층의 40, 50대 층이 어디로 가느냐 했는데 거의 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차 투표,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으로 가고 여기서 40석을 놓치니까 저런 판세가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보니까 122석. 지역구에서도 민주당보다 한 석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우리 평론가들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여당의 참패고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그런 바람이 반영됐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능구 대표님도 예상 못하셨죠? 예, 저는 수도권에서 한 30석 정도가 이 새누리당에서 그 더민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60석을 저는 새누리당을 예측했는데 거기 영남에도 이렇게 그 부산 경남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뺏기면서 지금 이제 122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민에 의한 박근혜 정부 심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래 이 총선은 예. 이 우리가 해고 투표라 그럽니다. 예. 과거에 대한 어떤 이 평가고 대선은 우리가 전망 투표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 야당이 분열돼서 분당돼 있는 상태니까 예. 뭐 총선 결과에 연연치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국민 눈높이와 전혀 상관없는 막장 공천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 바로 새누리당의 어떤 기본 지지층인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때 아마 지금 투표 선거 참여 의사를 철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변동이 없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안 잡힌 이유는 뭐냐? 집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그게 이 무슨 투표를 약간 이 가미하더라도 기존 여론조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그런 점 오히려 새누리당으로서는 악재죠. 이게 새누리당이 정말 이 결과를 예측했다면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여러 가지가 달랐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거의 여왕이다. 이 2004년도부터 예를 들면 50석에 불과한 한나라당을 121석으로 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거의 여왕으로 직간접적인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을 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9대 때는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68.6%였어요. 대단했는데 이번에는 제 느낌에 유권자층은 가장 두터웠잖아요. 984만 명. 전체 유권자의 23.4%인데 투표장에 그렇게 많이 안 가신 것 같아요. 오히려 2030 세대가 투표장에 많이 가서 야당을 지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5, 60대 민심이 마음을 돌리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참패를 한 것 같은데요. 반면에 더민주는 원내 제1당이 됐는데도 네. 지금 호남 민심은 완전 등을 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더민주당은 반쪽 승리죠. 안철수 국민의당은 완전한 승리고 원래 목표대로. 왜냐하면 역시 친노 패권주의가 나온 야당의 분열상 그리고 문재인 대표 체제가 책임지지 않아 선거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오만하게 가다가 당의 분열을 가져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호남 민심은 준엄한 심판을 한 겁니다. 친노 세력이 주도하는 그런 야당 가지고는 안 된다. 수권 정당이 안 된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마음에 100% 안 들더라도 이미 구동교동계 민심들이 호남으로 많이 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동교동계 세력을 중심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아니겠어요? 이제 제 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때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안철수 대표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이게 더민주가 호남 3석이고 영남 8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완전히 호남당이라는
네테를 떼게 되고 수도권에서 82석입니다. 네. 수도권 정당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어쨌든 간에 수도권 민심도 야당은 호남 민심이 일차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호남 민심이 그러면 수권 정당으로 그리고 다음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 대표를 정했느냐, 선택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1당으로서 계속 누려왔던 더민주당보다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네. 또 다른 선택이 국민의당과 안철수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야당이 이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내년 대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어요. 네. 아까도 김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론과 어떤 야당 심판론 여기에 있어서 정권 심판으로 기울게 된 배경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60석, 140석, 130석까지 최소가 130이었거든요. 그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소야대의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떤 그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눈살찌푸림 그런 것 때문인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어제도 이제 유권자들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우리 서민들이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안보 문제는 이번에 쟁점화가 안 됐지만 사실은 지금 안보 문제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저런 걸 보니까 하여튼 지금 뭐 양극화에다가 청년 실업률 12.5%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수출길이 막히고 경제가 구조적으로 2.5%대에서 성장이 멈추고 있고 지금 10년째 2만 달러를 못 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야당도 협조를 안 해가지고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부분은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큰 민심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천 과정에서 친박과 김무성계가 싸우면서 공천 파동을 일으키고 말이죠. 도장을 가지고 부산에 가가지고 며칠 머물고 이러면서 민심의 흐름이 완전히 이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그랬어요. 아니 여당에서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저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이렇게 개파나 싸우고 말이죠. 개파의 이득을 위해서 여권에서 정치해서 되겠느냐. 경제활성화법도 통과 못 시키는 무능한 국회가 말이죠. 여당의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대표님. 이제 가깝게 보면은 그 막장 공천이지만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에서 문재인 후보의 불안보다는 박근혜 후보의 안정, 그 경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경제 안보 재반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정되고 우리가 살기에 좀 이렇게 도움되지 않겠나 해서 국민들이 51.6대 48로 이렇게 그 선택을 했던 건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 관계도 보면은 우리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한 몇십 년에서 지금처럼 불안한 적이 없어요. 예.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전쟁이 엄습해오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대 최악의 어떤 경제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국회와 야당 어떤 그거를 이야기하시고 박근혜 정부에서 내각과 청와대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헤쳐나가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와닿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전반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심판이었다. 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변수 하나가 4050 세대입니다. 4050 세대가 우리 유권자의 40.6%예요. 약 예, 1,720만 명. 이들은 어떤 이념에 경도되지 않습니다. 보수 진보를 아우르고 있어요. 실용주의 세대예요. 그래서 이 투표층이 과감하게 야당을 선택한 측면이 큽니다, 이번에. 노인 측은 왜 이렇게 대표님 선택을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보면은 사실은 이 경고를 올렸던 게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율을 갖다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참 놀라웠던 게 중앙선관위 발표한 투표율이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높고 예. 60대 이상이 꼴찌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야 이번 선거에 뭐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은 사실은 8대2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했던 그런 연령층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당 후보들도 그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부 전전긍긍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계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 섞인 기대 속에서 어떤 지지율도 예. 계속 40% 이상 후반대로 가도록 했던 부분인데 지금 30% 중반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대해서 이제는 한 번은 정말 박근혜 정부한테도 자기들이 좀 매를 들 시간이 왔다. 그러면서 아마 기권으로서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아마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이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이런 부분 모습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또 하나 특이점은 네.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구도가 있지만 사실은 14대, 15대, 16대, 19대를 보더라도요. 야권이 이렇게 단일화 하더라도 야권이 이렇게 단일화 안 하고 다야로 치러져도 여당이 이렇게 과반수를 안 넘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구도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게 꼭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표를 받아보니까 야권이 단일화가 안 돼도 표심이 여당 표를 야권이 이렇게 나눠 가진 것보다는 오히려 야권으로서 갈 표가 다 같다. 그래서 호남 지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당으로 선택을 하고 그 외에 수도권 지역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려 다야가 꼭 여권에 유리하게 여대 구도로 가는 그런 지름길은 아니다. 대신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현명한 선택이 이번에 좀 보여집니다. 네. 우리 박인비 선수가 보면 별명이 조용한 암살자다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번 선거는 정말 조용하게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새누리당이 어부질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더민주도 처음에는 어떤 야권 새로운 통합이니 아니면은 선거 연대나 이게 다 집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일정 시점에서 이제 이 기권이 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포기를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안철수 대표가 당 내에서도 야권 통합과 연대의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다 뚫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이 유권자 국민들의 그 위대한 어떤 심판이 있었다. 이래 보여지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두 번째로 호남 방문을 했을 때 네네.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이 호남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후보에는 더민주 후보를 찍어주시고 네.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을 찍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차 투표 이야기. 예, 교차 투표 이야기를 예.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지도부에서 한 경우는 처음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당 투표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공개적으로 그 국민의당에 교차 투표를 이야기했을 때는 야 이게 만약에 결과가 정당 명부제에서 국민의당이 뒤지면은 이게 상당히 곤란할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저는 그 부분들이 아마 요즘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친노 분들한테 굉장히 확산시켜주고 그리고 마지막 캐스트 보도를 지고 있던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한테 정답을 이야기해 준 거죠. 새누리당 어부지리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지지하는 자기들의 어떤 그 바람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묘책 바로 그것이야말로 교차 투표다. 라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면 이제 지역구를 살펴보면 여당이 굉장히 득세했던 지역 그런 것도 뒤집어진 곳이 몇몇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론이 뒤집어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여권의 심장인 대구에서 네 곳이 지금 여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거 정말 대단. 그 김부겸 후보는 지금 정말 압도적으로 이겼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예. 대단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낙동강 벨트가 이번에 예. 무너졌어요. 야권이 5곳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허무는 조그만 정치 명예혁명이 시작됐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호남에서는 고작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영남에서 8석을 가져오는 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운천 전 장관이 더군다나 전라북도에서 저렇게 선전해서 당선된 거 보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정치의 지역주의가 이제 실용주의로 전환하면서 슬슬 녹고 있는 게 아닌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한국 정치가 지역주의의 포로가 돼가지고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네,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야 된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그것이 저는 볼 수 있겠군요. 긍정적인 예. 신호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의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예. 완전히 그 지역에서는 누구를 막대기를 꼽아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죠. 전부 다. 네, 네, 네. 보면은 문제 많은 지역은 이번에 다 이 새누리당이 어떤 낙선의 고배를 맞았어요. 그 정말 이제 공천 문제에서 가지고 국민의 뜻과 어긋난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에게 똑바로 이렇게 국민들이 가르쳐 준 것 네. 같아요. 네. 그 대표님 앞서서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2년간의 국정 운영 좀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아마 국정 운영을 하시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바로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당의 의석수에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당이 지금 이제 122석, 아마 제가 볼 때는 친야 무소속이 한 7분 정도, 친여 무소속 7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빨리 지금 이제 복당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6월 국회 개원 전에는 일당의 지위를 갖다 차지하게는 되겠지만 어쨌든 170대 130 정도의 여소 야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소야대에 맞는 국정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여소야대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여소야대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너무 힘드니까 같이 공동정부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시했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도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내각 개편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의 기본 기조를 갖다가 야당과 함께 한다라는 네. 야당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한다는 기조로 전면적으로 국정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보면은 그 흔한 한자 성어 중에 천하흥망 필부유책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민심이 모여서 이렇게 국정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창평책 이런 거에 대해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과감하게 이런 걸 좀 전환하는 예.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물론 안철수당이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저기다 갖다 놓고 저렇게 두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3당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안철수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때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도 새로운 정치 지향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네.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는 또 아무것도 못해요. 양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새로운 정치를 민심을 반영하면서 정치인들이 좀 겸허하게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그 새누리당이 원내 일당을 뺏겼습니다. 123대 122 한석이 모자란 상태인데요. 향후에 이제 전국에 양명을 줄 텐데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원내 일당을 위해서 이제 무소속 당선자 5명 정도를 복당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도 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상수 당선인이 오늘 복당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쉽게 수용하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이 좀 가만있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친박이 주도하는 전략 공천 전국 또 김무성 비박이 주장한 상향식 국민 공천은 다 문제점이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천 전국은 끝났고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예. 여당의 필패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는 빨리 있고 여당의 중심 세력들이 단합해가지고 민심을 겸허히 수능해가지고 빨리 보수 세력 여당의 정책 지향점을 만들어가는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래서 입당을 되니 안 되니 이게 쟁점이 아니고 앞으로 비상시국에 있는 새누리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과거의 모든 세력들 힘을 모아가지고 비대위원회를 곧 이제 만들 거 아니겠어요. 예. 현장대회까지 김무성 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그분들이 와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이미 이제 지나간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은 19대 총선 동의하십니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야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새누리당 그때 보면 당명도 바꾸고 이 당 강령도 바꾸고 그래서 경제민주화 복지를 내걸면서 이 박근혜 그때 비대위원장이 나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의 어떤 초심으로 천막 당사를 했던 초심으로 지금 새누리당은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에 뭐 무소속 복당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이제 다 시한이 지난 이야기고 지금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새누리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어떤 경제라든지 안보 재반 문제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뜻이 있는 무소속은 무조건 이렇게 복당을 해가지고 함께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논란이 될 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예.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리더십도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노선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노선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았어요. 네. 서민을 위해서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복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선 문제가 다시 새누리당이 충돌될 염려는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친박 비박의 어떤 개파 문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산적인 어떤 그 대선 후보 그리고 이 개파도 이 진정한 생산적인 경쟁이 되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전환돼 나간다면은 다시 국민의 어떤 눈을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전면적인 쇄신을 하는 이전에 했던 비대위 체계로 나간다면은 새누리당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또 국정 쇄신을 하고 한다면은 예. 보수 세력의 어떤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4.13을 계기로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어떤 캐스팅 보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요. 국민들이 무엇보다 좀 화가 났던 거는 이 계류된 법안들, 민생 법안들이 처리가 빨리 안 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염증을 느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엄연한 이제 제3당으로서 자리를 굳히면서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우리 그 국민의당이 하게 될 어떤 역할을 어떻게 좀 저희가 좀 비춰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정말로 40석 가까운 38석 엄청난 숫자예요. 정말. 그렇죠. 예. 이 의석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그곳의 지도부가 거기 이상돈 우리 새누리당 사람들 가 있습니다만 예.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제도 경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안보 쪽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안보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지금 중압감으로 다가와요. 지금 네. 북한 문제를 말이죠. 우리 박근혜 정부 내에서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경제 실정 비판뿐만 아니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안보는 보수다. 그러면 안보 문제를 필리버스터링 전국에서 보여준 야권의 그러한 물론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것도 원치 않았어요. 테러 방지법 통과할 때 반대하고 그런 거는 국민의 의견은 많은 부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당이 앞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균형점을 잡고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진보라니까 심판을 하면서 건선적인 역할을 해가면은 국회 선진화법의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고 한국 정치가 좀 더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3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해야지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평가받지 이렇게 의석수 얻은 것만 가지고는 대통령 후보가 되질 못합니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한 말이 저희들이 교섭단체로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혁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을 야당의 범주에만 가두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본인은 이번에 그 중도개혁 세력, 중도층으로 확장에 성공했다. 이게. 그래서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와 개혁층에서 같이 자기는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국민의당은 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8석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또 의미가 있는 게 김성식 전 의원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에서도 한나라당 출신인 김성식 의원이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당선됐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호남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과도 협력 경쟁을 하겠지만 새누리당이나 그 박근혜 정부하고도 경제 민생 문제에서는 가감하게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경쟁할 거는 경쟁해서 매기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야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쇄신과 함께 국민의당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국회 정치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가요. 그 총선 공약을 각 당에 낸 걸 보니까 전부 일자리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일자리 만드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서비스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 이런 거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야당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통과시키면 안철수 당이 중도층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그리고 김능구 폴리교수 두 분과 폴리뉴스 대표 두 분과 함께 총선 결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